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오늘 하루에 걸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평입니다. 구밀보 만평입니다. 오늘 탄핵 표결에 들어간다. 머리를 잘라내도 몸통에서 다시 머리가 재생되는 어마무시한 생명체. 바로 플라나리아라는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정권 머리를 잘라내도요. 그리고 남은 몸통 부역자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박근혜가 생길 것이다. 단세포 동물이 저렇게 되나요? 예. 다른 만평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란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세계일보입니다. 탄핵이라는 권총을 향해서 친박과 비박이 서로 방아쇠를 밀고 당기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몸부림이다라는 표현도 좀. 오늘 좀 만평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교수, 최양호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사이트 레이더피의 팀장입니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탄핵에 들어가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을 잠깐 좀 보면요. 적막한 청와대,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러 앞둔 8일 저녁에 종로구 청와대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 공간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저 공간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결정입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자, 국회는 어떤 표결을 할까요?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1박 2일 농성을 벌이고 있고 촛불도 국회를 에워쌌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어떤 표결에 들어갈지 다른 사진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헌법 어긴 대통령 헌법 앞에 서다라고 해서요. 국회 어제 빗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두고 국회를 에워쌌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표결이 간당간당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오늘은 MBN 단독 기사 장시호 씨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 기억나시죠? 너무나 잘 알 텐데 이 장시호 씨가 졸피뎀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있다라는 측근의 조언이 좀 나왔습니다. 장시호 씨가 먼저 청문회장에서 했던 얘기 좀 들어보고 정식과 의사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음주와 같이 먹게 되면 그 약의 활성도가 더 높아져서 환자가 그 정신 탈락이라든지 환각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근데 드문 경우에는 약이 너무 과다하게 작용을 해서 그 호흡장애, 심지어는 사망까지. 장시호 씨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비선 실세에는 최순실이 아니라 최순득이고 그 딸인 장시호다라고 주장했던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청문회장에 순간 웃음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약간 독특하죠. 어쨌든 이 장시호 씨가 저희 MBN 취재 결과 4, 5년 전부터 이 향정신성 약품인 스텔록스, 방금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마약 환각 효과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4, 5년 전부터 이 스텔록스 등을 복용해왔다. 졸피뎀 종류인데요. 이걸 복용해왔다라고 하니까 좀 놀랍긴 합니다. 조 변호사, 이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약품인 거죠?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마약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그 처방에만 따라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임의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게 이제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아지고 많이 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의존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계속 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 약물 의존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의존성 때문에 처방받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사 처방을 받아봐야 되니까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의약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중독 증세가 있고 4, 5년 전부터 투약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 처방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장시호 씨의 아이가 원래 있는데 제주도에서 키울 때 이 아이를 좀 돌봐줬던 임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예. 최대 4주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아, 이 약은 한 번에 4주까지만 처방이 가능하다. 처방이 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중독성이 심하니까 예. 소위 말하는 대리 처방에서 부족한 분량을 메꾼 거 아니냐 하는 예. 이제 의혹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청와대에서도 많은 약들이 사용처가 없이 예. 지금 뭐 사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이것이 연관이 되어지는 예. 진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보도였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그 많은 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처가 명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대통령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 딱 부러지게 청와대가 해명하는 부분은 없는데 설마 이게 장시호 씨까지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글쎄요. 예,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장시호 어쨌든.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약을 먹는가 예. 그런 문제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 대리 처방이 있었다면 그건 뭐 법에 따라서 처벌할 문제지만 지금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청와대의 문제 아닙니까? 방금 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스틸록스, 자낙스 등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뭐 1000정 어떻든 예. 600정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불출대장에 보면은 몇 정이 안 나갔는데 실제로 지금 예. 남아있는 게 잔고가 없어요. 잔고가 얼마 없다 예.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품들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예. 그런 약품들이 뭐 이렇게 장시호 씨한테 흘러간 것 아닌가 하는 예. 뭐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예. 약품의 사용처라든가 말하자면 사용한 액수와 지금 남아있는 액수를 비교해서 어떠던데 이렇게 사용이 됐다. 예.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명하면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약품을 가져간 거 아니냐. 특히 그 약품 불출대장이 보면 사모님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모님. 예. 그 사모님. 도대체 대통령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애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모님이 누구냐. 예.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 경호실장의 부인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의무동 이쪽으로는 경호실 소관이기 때문에 경호실장이라든가 그쪽에서 가져갈 때 되게 사모님이라고 적어놓는 그런 옛날에도 관행이 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 경호실의 고위 간부들이 가져갔을 경우 간부 부인들이 필요해서 뭐 들어와서 가져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뭐 실장이라든가 뭐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가져갔을 때 사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볼 때는 최순실 씨라든가 최순득 씨가 혹시 가져갔다면 사모님으로 적어놓지 않았겠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군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청와대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에는 사모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직원을 사모님이라고 할 일은 없을 테고 아니, 거기서는 대통령을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모님이 누구예요? 제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모님. 누구예요 이 사모님은? 저 날짜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이 불출 대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모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충분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 이상훈 기자, 지금 이제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데 저 청문회가 이제 12월 5일, 오늘이 12월 9일, 벌써 나흘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확인을 못했다는 건가요? 이 정도 되면 뭐 저희 MBN 단독 기사도 그렇습니다만. 이 약품들이 외부로 또 나가서 정말 최순실이라든지 최순득 또는 장시호 씨에게 건네진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 수준으로 가게 돼요. 합리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타당하죠. 그게 오히려도. 그렇게 의심을 안 하면 그 사람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모님이라는 게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와대 고위 간부의 부인을 사모님이라 지칭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왜 회사 약을 밖으로 빼돌립니까? 그렇죠. 일단 그것도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상을 보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들락거렸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주말에는 아예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과 회의까지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의 중에 약점 과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모님은 과연 누굴까요? 누가 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의무실장은 말을 못하는 거죠. 확인이 됐을 텐데.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신 구조를 가졌다라면 추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수면 유도제 졸피뎀류의 이 정신성 의약품을 장시호 씨가 장기 복용을 했다. 사실 이게 장기 복용하면 환각 증세도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일어나기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은 좀 잘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른 또 한 매체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청와대 이 전 조리장, 이제 서양 쪽 조리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제 진술 내용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상훈 기자. 근데 그 사람 진술 내용 가운데 쟤는 좀 딱 들어오는 게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 본관 집무실에 잘 가지 않고 관저에 주로 머물면서 TV 시청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식사도 나 홀로 식사를 하면서 TV 보는 걸 좋아했다. 꼭 식사는 1인분씩 드렸다. 세월호 당일날도 점심, 저녁 1인분의 식사를 내갖고 그것이 깨끗이 비워져서 들어왔다. 이런 증언이 굉장히 저는 그 조리장의 말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관으로 잘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저에서 혼자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혼밥을 혼자 먹었다. 이 뜻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과거에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좀 많은 저희 팀 자체가 아까 레이더피라는 팀 자체가 취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전후 2014년 4월 16일 전후 앞뒤 한 달, 그러니까 2달이 되겠죠. 2달간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공식 일정을 좀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근무 일수로 일주일당 5일씩 주말은 빼더라도 5일 정도를 근무를 했다고 치면은 대략 한 40여일 정도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무려 17일이 일정이 없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었다. 아무것도 대통령. 없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청와대가 밝히는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해서 다른 어떤 이 별도의 비공식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공개 일정에 포함되는 행사가 아닌 다른 걸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가 공식 일정이라고 대부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밝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음으로 된 날이 무려 17일이거든요. 그렇다면 17일은 관저에 머물렀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리장이 말한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은 외국의 총리급이나 대통령들 일정을 보면요. 시간 일정으로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보안상 문제가 되면은 사후에 그걸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심한 경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정이 10개, 15개씩 있는데 아주 세세한 회의 일정까지 공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하다못해 휴가를 가면 휴가를 갔다 와서 휴가를 어디 갔다 와도 일정을 밝혀놓거든요. 그런데 없음이라고 하는 일정은 진짜 관저에 머무는 거 아니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사실 이제 언론에 공개되거나 외부에 이제 공개되는 공식 일정 말고 비공식 일정이라는 게 따로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몰래 사람들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뭐 여당 지도부도 좀 몰래 만나야 되고 뭐 본인들의 지인들도 좀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문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해서 관저에서 푹 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조리장의 이 증언과 맞물리게 되면은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대부분 관저에 머물면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혼자 식사하면서 혼자 TV 보는 걸 즐겼다. 이 얘기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놀았다고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청와대에 이제 근무할 때 대통령 일정이 없었던 날이 두 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가 금융실명제 발표하는 날 갑자기 모든 게 공식 행사가 공식 일정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 안에서 연설 준비를 한다든지 발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IMF 터진 날 보고 받으시고 다음 날 게 없어요. 그만큼 나라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중요한 일이 없지 않는 한 일정이 취소될 수가 없거든요. 만들지도 않은. 그렇다면 저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독특한 성격도 있지만 이거는 120% 비서실의 잘못입니다. 그 측근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만나는 걸 공식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건 진짜로 비서실의 잘못입니다. 비서실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대통령의 이 스타일 때문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이 조리장의 얘기인데 지진이 일어나도 새벽에는 대통령한테 절대 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서면으로 오전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밤사이에 왜 우리 경주에서도 지진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재난 상태에서도 대통령을 깨우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나름의 이 뭐랄까 룰이었기 때문에 그 정호성 비서관이나 아니면 그 안봉근 비서관도 그걸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증언이 이 조리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성동아에 인터뷰한 그 조리장의 얘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가 딱 막히는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나 하는 느낌을 갖는데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청문회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주 한두 번 보던가 못 빼는 주도 많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얘기를 그럼 직접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김기춘 실장 얘기 잠깐 더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동안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대면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도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실장으로서 대통령을 가장 자주 뵙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비교적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저 김기춘 실장의 증언도 이 조리장의 증언과 비슷한 맥락인데 그렇죠. 본관으로 대통령이 출근을 했다면 비서실장이 매일 받겠죠. 본관 아니라 관저에 있더라도 비서실장이 그날의 주요한 어떤 그 이슈라든가 또 쟁점에 관해서 또 그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나면은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지침도 받고 그러는 것이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일반 회사도 아침에 회의를 하고 사장 주재로 대개 회의를 하든가 간부주의 또 아니면 밑에서 회의를 해갖고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런 게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돼야만이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관저에 가서 텔레비 보고 주로 텔레비 보고 있었다는데 뉴스를 보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탤런트들 자주 하시는 거 보면 주로 드라마를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더욱 한심한 것은 4월 16일이 어떤 때입니까? 세월호 난 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대본에 가자고 비서관들이 말하자면 참모들이 얘기를 했는데 정호성 비서관 부속 비서관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은 잘 애고된 일정이 안 가면은 잘 좋아하지 않는 거 알지냐? 알지 않느냐? 갑자기 일정 잡는 거 싫어하니까 가지 말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상식적으로 보면은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해서 보고를 듣고 그러고 오면은 6시 될 거 아닙니까? 바로 6시에 식사를 했는데 밥을 다 비우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때는 아마 선수만 남았을 거예요. 세월호가 다 물속에 잠기고 밥이 넘어갑니까? 대통령이? 밥이 넘어가냐고요. 보통 사람이라도 아마 그 당시에 밥 못 먹는 사람 많았어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대통령은 6시에 오자마자 중대본에서 보고받고 오자마자 식사하고 그것도 다 비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모셨다는 게 참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창피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대통령이 18년간의 은둔의 생활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은둔의 생활을 할지는 아마 이제 국민도 상당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와대 관저는 사실상 대통령이 그렇게 나홀로 밥 먹고 TV 보는 공간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지 맘대로 자기 집처럼 이렇게 들어갔던 곳이에요. 가가지고 조리장한테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집권 초기에는 들어가가지고 비서관 문고리 3인방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스키야키라는 일본식 식사를 조리장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나갈 때는 김밥을 싸달라고 그러고 온갖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짓들은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이 나오는데 관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라고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이 굉장히 옹색해집니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 부분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성을 지금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조리장이 직접 업무 담당자가 아닙니다. 국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밥을 해주면서 저런 이상한 점을 느낄 정도였다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상했던 겁니다. 내가 봤지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할 거라면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나든 재난 상황이 오더라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내부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조리장도 전에 들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일상화돼 있는데 최순실 씨가 안 들어가고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에 관련된 그 대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처가 안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뭐 원래 안 하시던 일이었기 때문에 밥도 식사도 다 하신다던 거고 그 와중에도 머리도 다 하시고 나오셨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거기가 일관성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관저에서 뭐 하신 건가? 그럼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만난 것도 아니고 문고리 3인방 불러서 뭔가 지시를 내리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뭐 하신 건가? 그럼 밥 먹고 TV 보고 외부에 연결된 혼자 계신 거잖아요. TV 또는 인터넷 그다음에 뭐 보고된 자료들을 보신다든가 이런 서면 보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자료들 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탄핵을 받으신 분들이 8분이 계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근데 인도네시아의 와이드 대통령이 가장 비슷한 케이스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이유로 탄핵이 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금 우리가 무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입증들을 해가고 있지만 이렇게 무기력한 대통령이라는 이유가 또 나온다면은 거기에 탄핵 이유가 더 하나 지금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집권 초기부터 이제 수많은 참모들이 대면 보고 좀 늘려주세요, 좀 소통 좀 하세요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게 다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뭔가 좀 드러나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사실상 왕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저 유신 이후에 주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봤을 거 아닙니까? 유신 이후 그 시절에는 거의 박정희 대통령은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저녁에는 가서 뭐 이렇게 술 잡수시고 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태국, 일본 이런 게 보면 왕들이 요새 스타일이 그래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나머지들은 아래 것들이 다 하고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사람 좀 만나주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하는. 그러니까 불러서 뭔 일이 있을 때 한 번 정도 부르고 그래서 스스로 공주 내지 왕으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세월호 당일날 미용사를 언제 불렀냐 하는 시각인데 어제 SBS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 미용사, 그러니까 정모 원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동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 원장이 청와대로 간 것은 오후 때였던 것 같다. 오후 1시 때다. 그 전에 출발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저 미용실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시각이 대략 한 4, 50분 걸리는 걸 치면은 1시 정도에 갔다고 출발했다고 보면은 적어도 2시, 그러니까 2시 전후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해명은 3시 이후란 말이에요. 뭔가 맞지가 않아요. 시간이 안 맞죠. 사실은 처음에 이 미용사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청와대 쪽에서는 아예 그전에 언급을 안 하고 있었죠. 그때가 이제 미용사 분이 폭로가 되니까 그때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은 한 50분 정도밖에 안 물렀고 실제 머리 손질한 시간이 20분밖에 안 됐고 축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다른 지수에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는 미용사가 청와대 들어온 시간이 그 이전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지금 지수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대충 맞은 시간 3시 이후에 도착했으니까 2시 반 정도에 출발했다는데 지금 또 하다는 진술은 1시 정도에 갔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가 더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 1시 쪽에 이미 세월호가 굉장히 침몰 상태였고 급박한 상태였는데 그때 미용사를 부를 생각을 했다라는 이렇게 또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청와대가 분명히 다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경호실 차장이었던 이영석 차장이 청문회에서 이 당일날은 외부인의 출입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용사가 아무리 계약직 직원이라고 해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큽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저부 근무자의 증언이나 남겨진 기록을 살펴봤을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지를 불문하고 외부 방문객의 당일 관저 방문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부 근무자든 아니면 바깥 외부인이든 가글을 좀 갖다 줬던 간호장교 외에는 절대 관저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던 게 기존 청와대 입장인데 깨졌습니다. 근데 이 계약직 직원도요. 사실 미용사는 조리장만큼이나 사실 뭐 가위도 갖고 다니고요. 뭐 이렇게 맘만 먹으면 대통령을 위해할 수 있는 그 위험
장비가 많아요. 당연히 경호실에서 철저하게 장비 검색을 하고 아무리 계약직 직원이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거를 몰랐다? 장비는 아마 한 벌은 거기다 더 쓸 수도 있고 상존하게 비치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논리가 깨진 게 뭐냐면 2시 50분에 지금 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최초로 370명 구조가 오버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시에 중대본에 가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그거를 알고 미용사를 불렀다. 이제 논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일요일 저녁마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회의를 열었고 또 특검이 이제 밝혔죠. 어제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무회의 또 비서관 회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다. 근데 이 얘기가 최순실이 이렇게라고 했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음성 파일 자체가 넘어온 건 아니고요. 이제 수사 기록에 붙어 있는 녹취록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관련돼서 지금 검찰이 명확하게 조사하는 도중에 밝힌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관련해서 최순실이 국정 관련된 부분을 지시를 하고 회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을 하면 정호성 비서관이 그걸 당연하다는 이제 화답을 하고 그 부분을 대통령에서 보고했다는 전제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특검뿐만이 아니라 공판에서도 다뤄지겠지만 지금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광범위하게 관여 안 했다는 비판이 어떻게 보면 그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디까지가 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기춘이요. 이런 비서실장 김기춘도 포스코 회장을 뽑을 땐 최순실에 밀렸다고 합니다.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권유를 받고 포스코 이사 회장 자리에 지원을 했는데 최순실에게 밀려서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당시에 아마 돌았던 모양입니다. 이상훈 기자, 김기춘이 더 셉니까? 최순실이 더 셉니까? 아니, 그건 그제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동격이다라고 지금 진술이 나왔어요. 같은 급이라고.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권력 순위에 없었어요. 김기춘 씨는 우리가 아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또 왕 실장이라고 불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에게 밀려서 포스코 회장 자리를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한국일보에서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탄핵하라, 저지하라, 폭풍조냐, 여의도란 얘기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수단체와 이 진보단체들 사이에 좀 격한 몸싸움도 좀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 좀 보면서 얘기 나누죠. 지금 저렇게 격한 이제 시위가 좀 있었는데 구 교수님, 표결을 앞두고 사실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는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격하게 이렇게 싸우고 고성이 오가는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에 일부 한번 충돌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큰 불상사는 없고 또 보수단체 쪽에서도 나와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이런 언쟁이라든가 갈등, 드자비가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상황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과연 300명의 의원들이 이 운명의 날 어떤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밤샘 농생을 하면서 탄핵 전의를 불태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포함해 여당의 비주류 일각에서는 고의 부결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좀 흘러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이번 탄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부결 전제하지 않아서 야권에 고의 부결 같은 사이비 판쳐서는 안 된다. 김무성 전 대표 얘기고요. 유승민 의원,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 시민이다. 이정현 대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여야 모두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 세월호 7시간 제외, 그게 말이 되나 그 자체가 탄핵 사유다. 추미애 대표, 탄핵만이 유일한 국정 정상화 방안이다. 우상호 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박 올림머리 탄핵열차 티켓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탄핵안 부결은 정치의 몰락이자 20대 국회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박인 이정현 대표를 빼고 나머지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탄핵 가결 쪽에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정치 지도자들 얘기 먼저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탄핵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국정이 어떻게 될 건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 지금 조채국께서 얘기한 대로 탄핵으로 가느냐 탄핵 말고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고 그야말로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도부에게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 그런 취지입니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고 강력하게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납니다. 탄핵이 되어야 탄핵열차는 통일열차가 됩니다. 네, 여야 지도자들 얘기인데 탄핵 소추안추 보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비선 인사농단, 재단 모금 강요, 뇌물죄, 언론 탄압, 세월호 부실대응 13개 항목의 헌법 위반인데 이상훈 기자, 이 정도면은 탄핵 사유로 충분한가요? 특히 이제 세월호 부분은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과거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비용은 굉장히 항목이 많죠.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 정도면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툴 부분이 많다. 혼자로 봤을 때. 그래서 자칫 이것 때문에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부분에는 여당 내 지금 비박 진영이든 친박 진영이든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약간 오늘 변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2년 전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국회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공개 찬성표를 던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의원이 지금은 탄핵 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탄핵 때를 잠깐 떠올려 보게 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날에 기자회견을 했고 당일날에는 이병환 홍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짐 싸서 관저로 그냥 갔거든요. 그때 모습 잠깐 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수백 회 소환됐고 압수수색을 또 수백 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통계를 좀 뽑아달라 했더니 너무 많아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못 밝힙니다만 역대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백 명이 소환되고 한 사람이 수십 번씩 소환되고 수백 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친구의 친척의 친구 집까지 수색이 되는 그런 조사를 한 일이. 박근혜 대통령은 저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제쯤이면은 이제 뭔가 입장 표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일절 안 하고 그냥 차분히 대응하자 이렇게 그랬는데 좀 많이 다르네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민에 관련된 정서를 생각했기 때문에 담화를 했던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 관련된 부분보다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떻게 탄핵을 피할 것인지, 탄핵의 심판에 관련된 부분 피할 것인지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국민에 관련된 담화는 탄핵에 관련돼 임박해버린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4년과 지금 16년에 탄핵은 명확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해석상 여지가 되게 다의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그 탄핵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범자들이 많고 공범들이 공소장에도 기재될 만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2004년과는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했고 이번에도 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200표가 기준인데 200표를 살짝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야권과 비박에서는 확실한 찬성표가 201표다. 그리고 비박계에서는 220에서 230표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요. 의총 필리버스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로 표결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 30분 정도 표결에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은 3시 반, 늦어도 4시쯤에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하나 되는 것이 보험용으로 찬성 인증샷 찍겠다는 의원들 얘기인데 고영신 교수님, 이게 아마 이제 탄핵 부결된 경우에 역풍이 엄청나니까 난 아니야라는 이제 그렇죠. 인증샷을 남기고 싶은 모양인데 공직선거법상에는 인증샷을 찍는 것이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법에는 인증샷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불법이라든가 탈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결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많은 표차로 가결이 된다 안 됐든 가결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박들, 새누리당 비박들도 내부적으로는 인증샷을 다 찍어 놓되 문제가 될 경우를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자 이렇게 한 것 같고 아마 야당 측에서도 대부분 인증샷을 일단 찍어서 본인이 보관하는 쪽으로 보험용으로 보험용으로 알겠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국회 규정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들어가게 되죠. 자, 말씀드린 대로 가결 때는 자진 사퇴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요. 부결 때는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가결이 되면은 헌재 판결로 가는 게 지극히 헌법적인 절차인데 야당에서는 가결됐으니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또 투쟁에 나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로 잘못된 겁니다. 왜 헌법에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세월호 그런 걸 넣습니까? 지금 형사적인 소재, 형사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것들 넣으면 헌재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행상 책임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어떤 태도에 관한 그런 걸로 심리를 간단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으면 그 추후에 대한 일정들은 사실 간소화해 주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가결이 돼도 자진 사퇴 논란이 계속됩니다만은 부결될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상훈 기자, 이 부결됐을 때의 후폭풍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국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제 사실 야3당이 그래서 부결 시에는 의원직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부결 시에는 의원직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의원직을 내놓으면 벌써 야당을 다 합해보면 270명 이상이 내놓게 되는데 국회는 이미 마비되는 상태고요. 물론 그 많은 숫자를 국회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국회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려온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잠시 뒤에 더 이어가고요. 조아라 아나운서가 지금 청문회장에 등장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쏟아지는 그 시민들의 비판을 좀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런데 김 전 실장의 증언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나왔었죠. 바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제보한 겁니다. 이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꼭꼭 숨어버린 우병우 전 수석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 7일 열렸던 청문회 날 국회 직원들이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녔지만 결국 실패했었는데요. 때문에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우 전 수석의 목격담도 속속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병우 찾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인 우 전 수석을 청문회 무대에 꼭 세우겠다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병우 일당을 현상수배한다며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명탐정 뺨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 수사대, 곧 우 전 수석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예, 다시 이제 이 얘기로 좀 하겠습니다. 압도적 가결대는 친박계가 패족이 되고 야당은 박근혜에게 즉각 퇴진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매일경제 분석이었습니다. 주대진 변호사, 압도적 가결이 될 때는 친박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친노가 패족이 됐듯이 이제 정치적으로 자멸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비박이 지금 주도하는 탄핵 정국에 있어서 친박은 극렬히 저항을 하면서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비박이 주도로 한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이 돼버리면 비박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관련된 그 쪽으로 급속도로 이제 권력의 축이 이동되게 되고 사실상 친박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쪽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탄핵이 되더라도 가까스로 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비박의 한계, 비주류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친박은 다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비박 자체는 탄핵이 통과된 게 국민의 뜻이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분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친박계가 이렇게 탄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가요? 패족이 되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찬성을 막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막는 건가요? 뭐 전자죠. 패족이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한 그런 사건이 됐으니까요. 친박이라는 게 뭐니까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그런 개파인데 그 중심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네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보니까 오늘 뭐 210표대가 가면은 뭐 누가 유리하고 220표면 누가 유리하고 그러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결이 되는 순간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진짜로 새로운 국면에 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거고요. 뭐 지금 셈법 갖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표결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어야 이 표결이 좀 더 이해가 되니까요. 황 총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가결이 될 경우에는 문제는 이 황 총리까지도 지금 야당은 내려와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만약에 압도적 표차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이 황 총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황 총리마저 물러나면은 누가 합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합니까? 그분도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은 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 자체가 탄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황 총리도 물러나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가 그게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니까 약간 뭐 뒤로 발을 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뭐 압도적이든 아니든 야권으로서는 황 총리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뭐 상당한 공격을 가하지 않겠느냐. 자진 사퇴해라. 그런 경우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은 경제부총리를 새로 세워서 경제부총리 지금 임종용 금감위원장이죠. 그분이 지금 사실상 지명 상태에 있는데 내정 상태에 있는데 야권이 누구를 세우든 경제부총리를 세워서 황 총리를 밀어내고 야권이 국회에서 세운 그 경제부총리가 대행하면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물러나면은 부총리가 다시 순서상 대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혹시 강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다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군요. 자, 국민일보가 창간기념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도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대통령직에서 탄핵돼서 물러나고 또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더라도 대통령의 운명은 사법 처리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권에서 그래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인데
그래도 예우는 해주자라고 해서 사법 처리만은 면해줄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미국과 달라서 미국의 경우는 사면의 경우는 수사 자체도 안 받게 하는 사면이 가능하거든요. 예. 과거에 닉슨 대통령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예. 우리나라의 사면은 사실은 처벌이 확정된 이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아무리 합의를 한들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질문은 국민에 대한 어떤 지금 심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절차로는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 사실 뭐 정치적으로 합의를 가급적 형사처벌을 면해주자고 합의를 해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대로 가되 다만 재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려를 감안을 해서 어떤 형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할 수는 있지만 사법 처리를 피할 길은 없죠. 없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저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되겠네요. 혼자 판결까지 끝까지 저 관저에 머물든 아니면 버텨야 되는 거네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그 법조인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관련된 절차로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낫지 내려오는 순간 일반인으로 전락하는 순간 본인이 더 파상 공세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저희 MBN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뒤 저는 뉴스토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